안녕하세요. 제3장 재무회계 보겠습니다. 제3장에서는요. 이론편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기편 문제 2번, 3번, 4번, 5번 배점으로는 51점이 되고요. 전산회계 1급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실기편 문제가요. 어디서 사실은 배운 내용이냐면 제3장 재무회계라는 이쪽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3장이 전산회계 1급 전체로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키포인트 중심으로 따박따박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좀 일단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분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분계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요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우리가 거래의 판료소 결합 관계를 보았지요. 그래서 이게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니까 차변 쪽에 기입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자꾸자꾸 분계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처음 회계를 접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분계며 해당 내용들을 외우려고 들지 말라. 그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이야기 아저씨한테 얘기 듣는다. 옛날 얘기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출발합니다. 먼저 제1절 당좌자산입니다. 자, 처음 등장하는 당좌자산 부분이요.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그만큼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론편, 실기편 문제를 풀 때 당좌자산에서 배우는 내용 반드시 한 대여섯 문제 이상 요 내용을 써먹을 것입니다. 됐죠? 조금 의욕이 생기십니까? 오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발합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당좌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돈이 되어 들어오는지 1년 이후에 돈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요 두 가지 구분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판매를 해야지만 돈으로 들어오면 재고자산이고요. 판매라는 과정 없이 돈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당좌자산이랍니다. 그래서 제2절에서 재고자산을 배울 건데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랑 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고 그 외의 유동자산들은 전부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우면 되고 그 중에서 3가지 용어 정도를 조금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표에서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요. 요 3가지를 합한 거랍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과 현금성 자산 이렇게 3가지를 합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이 볼 수 있는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이름으로 딱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요. 요 3가지를 합한 거랍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남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성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가지고 보고를 한대요.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요 두 개를 합한 거랍니다. 자, 지금은 막 등장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한데 다만 여기서 체크할 거는 요러한 이름들은 요런 것들 합한 건가 보다. 그거 조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간혹 등장하거든요.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체크해 두시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요. 우리 표 아래에 상세 주석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별표가 딱 표시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 말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 세 가지를 단기 투자 자산으로 딱 통합해 가지고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가 굉장히 금액이 크고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통합하지 말고 따로 떼서 그러면 세 가지를 각각 떼가지고 공시할 수밖에 없다고 좀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원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표시의 원칙이라고 부른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1장 제2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서 하나가 구분 표시의 원칙이었습니다. 통합해서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경우 개별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구분해 가지고 표시해 주어라. 그것이 오히려 유용하다면 그런 원칙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표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 기업 내부 목적용 상세 계정 과목 그런 거를 설명해 놨는데 그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론편에서 단기 금융 상품은 무엇입니다 라고 배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기편을 접해보면 K-랩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미리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이 딱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불러와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등록 계정 과목을 보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게 눈시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단기 금융 상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을 거다 이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상세 계정 과목이고 이렇게 공시할 때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공시거든요. 공시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기편 할 때, 이론편 할 때 서로 계정 과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실기편 계정 과목 사용할 때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이론편에서 정리했던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입력하면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고 내용을 설명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먼저 중요한 내용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먼저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라는 것과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과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 요 세 가지를 합한 거를 말한답니다. 현금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답니다. 통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지폐 이런 것들이 통하죠. 통화 대용 증권은 동전 지폐는 아닌데 거의 돈하고 동일시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압 수표 거의 현금처럼 사용하죠. 이런 것들도 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부르고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를 기록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유사한 것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자기압 수표는요 은행이 발행한 수표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타인이 누굽니까? 거래처죠. 거래처가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당좌 수표를 주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압 수표랑 타인 발행 당좌 수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송금환 이런 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 누구 친척이 아기를 놓으면요.
출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한 10만 원 붙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체국 아저씨가 그 축전과 함께 돈을 전달해 주겠죠?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를 하나 준다 이겁니다. 송금한. 요 종이를 내밀면 어디 가서든 현금으로 바꿔줄 겁니다. 아무 은행에나 가서 들이밀면 현금으로 바꿔준 거, 그게 송금한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계좌이체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성격이. 그리고 우편 환증서, 이거는요 우체국에서 돈 비슷하게 이렇게 발행해 주는 거랍니다. 우리 회사가 등기 우편을 아주 많이 발송한답니다. 단체로. 그래서 보내는 거래처가 거리가 각각 다르고 무게도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얼마가 계산될지 몰라서 일단 100만 원 먼저 그냥 준대요. 그런데 실제로 등기 붙이고 나니까 한 95만 원 정도 이렇게 요금이 나와서 잔돈 5만 원은 어떻게 은행에서 종이 하나 발행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런 게 우편 환증서. 우리 회사는 그 종이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돈하고 동일시하게 돈하고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요 만기 도래 공사채 이자표, 어렵다 그죠? 공사채는 이겁니다. 공기관에서 발행하면 공채고요.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거든요. 그걸 합해서 공사채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채무증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증권은 종이 쪼가리인데요. 그 종이를 들고 있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요. 만기가 되면 그 종이에 적혀있는 원금도 받는다 이겁니다. 그 종이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종이를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이게 채무증권. 자, 그런 채무증권 보면요. 그 밑에 우리 전봇대에서 과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떼가라고 막 문어발처럼 이렇게 적혀있죠. 종이 떼고 그런 식으로 이자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채를 들고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면 이제 거기 있는 종이 한 장 딱 떼가지고 은행 같은 데 들이밀면 돈으로 준다 이겁니다. 그 증권에서 이자 줍니다 라고 한 그 만기를 말하겠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에 있는 이자표, 그게 똑같이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할 것이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회사 주식을 샀는데 A 회사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장사 잘 됐으니까 요만큼 주주한테 배당합시다 라고 땅 의결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주주들한테 그 종이를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게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러면 그 종이 받으면 그 종이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어느 은행에나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신다 그죠?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다. 자, 성격상 현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요, 요구불 예금은 만기가 없이 언제든지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을 말하고,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금 통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표를 끊을 수 있다. 그때 당좌 예금이 된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두 예금 다 만기 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돈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이다. 이런 거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런 거랍니다. 채무증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국채, 공채, 회사채 이런 거나 또는 각종 금융상품들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취득할 때,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면 그거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취득 당시. 전체 만기가 3개월 이내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 만기, 예를 들어서 국채가 있는데요. 전체 만기는 2년짜리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그러면 그 국채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기록한다고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키워드.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매우 잘 나온다 이겁니다. 전체 만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틀린 내용이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얼마 남았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요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된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시험 내기 굉장히 좋겠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 안 하는 걸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119페이지에 기출 포인트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에 특히나 자주 나오는 항목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답니다. 우표 또는 수입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게 문제에 나온대요. 우표랑 수입인지 아시죠? 어디 관공서에 서류 낼 때 우표 비슷한 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붙여서 내죠. 그 우표 비슷하게 생긴 게 수입인지입니다. 그거 뭡니까? 돈 주고 그걸 사는 순간 세금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표 그거를 돈처럼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표랑 수입인지는요 이미 지출이 끝난 걸로 본답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뭐 이런 걸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말 되죠? 그래서 우표 수입인지가 보기에 나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라고 잘 발라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키워드는 요겁니다. 취득 당시로 만기를 따진다. 그리고 그 대상은 두 가지랍니다. 금융상품이거나 또는 채무증권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일단 판단해야 됩니다. 됐죠? 이게 키워드고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은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해 놨답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문장을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이자율 따라서 자 금융상품이랑 채무증권이다 보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그 가격이 조금씩 변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가격이 획 바뀌면은 조금 현금화 뭐 현금 이렇게 붙여진 이름으로 기록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원칙에 따라서 채무증권이라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금융상품이라면 단기 금융상품 이런 이름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도덕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나 보다 그렇게 그냥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없고 어쨌든 그 원론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좀 그냥 눈에 익혀 두십시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획획 바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3개월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죠?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없죠. 그죠? 회사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 회계 처리하고 주식도 그걸 전제로 하니까 만기가 없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